자, 이제 학교론 네 번째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법 제도적 개념에 있어요. 부동산이라고 해서 일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죠.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우리 시험에 이슈가 되는 것은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하고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비교하는 게 하나의 이슈. 그다음에 또 하나가 토지의 그 정착물이라고 해서 법 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테고, 법 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하고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이라고 하는 개념, 자, 부합이 발생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의 부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든가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이라고 하는 거, 이 나무라고 하는 거, 자, 토지에 달라붙어 있을 때 이런 일정한 경우 또는 이제 정당한 원에 의해서 제비되는 수목이라든가 농작물 이런 것들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건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토지와 독립된 것은 기억하고요, 디귿하고 미음 이렇게 가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게 될 것이고, 정당한 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숙지한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토지 소유권에 부합이 돼서 이것은 토지 소유자 것이 된다. 이런 식의 취지. 국어라고 하는 거, 돌담이라고 하는 거 역시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는 것들이 되게 된다 해서, 자, 1번 문제 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게 되면요.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해서 우리가 주로 이제 공부해 왔던 것이 부동성이라고 하는 거, 부증성,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 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임국지라고 해서 외부 효과라든가, 그 다음에 국지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자, 임장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세 번째 항목이 나와 있는 것은 부동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얘기는 부증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죠. 그래서 땅값 비싸기 때문에 집약적 토지 이용 등이 이루어진다 해서 요거는 부증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된다. 세 번째 감가, 두 번째 쟁점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건 영속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테고, 자, 바로 부동산 활동, 임장 활동하는 부동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에서 장기 배려라고 하는 개념, 영속성이라는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답 4번이 되겠고요.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 뒤에서 시장론 얘기할 때 불완전 경쟁 시장의 원인,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동질성하고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했을 때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완전 경쟁 시장. 그런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특히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 세상에 똑같은 땅은 없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똑같은 가격이 적용된다라는 개념을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똑같은 물건이 없으니까 똑같은 가격도 자, 상장할 수 없을 것이고, 대체 관계가 제약되는 성질, 이것을 우리가 개별성, 물론 이제 대부분의 문제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이 세 개를 갖고 주요 쟁점을 삼고 있고요. 이 문제도 뭐 4번을 모른다 할지라도 나머지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주제 검토 드립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 분류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거의 매년 한 문제 구성되죠. 그래서 자, 일단은 전체 그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서 먼저 정착물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건부지와 나지라고 하는 건부감가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요약집 4페이지 보시게 되면 키워드 건부감가, 건물이 있는 토지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가 되게 된다라고 할까. 그다음 관점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기술적 관점, 자, 물리적 관점에서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이걸 우리가 소지라고 해서 작년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요. 필지, 자, 법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등기 등록의 단위가 될 것이고, 획지,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합니다.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택지, 이미 건물 지어져 있거나 건축 가능한 땅, 건물 지을 수 없는 땅을 맹지라고 부르게 될 테고, 자,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가리켜서 부지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활용 가능성 가지고 법빈포 이렇게 외워갔었죠. 그래서 제일 위에 언덕배기 경사진 토지를 법지라고 부르게 될 테고, 빈지 해변가의 토지 포락지라고 하는 것은 바다 밑에
토지를 얘기한다. 강 밑에 토지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호전, 이진이라고 해서 호보지는 전환, 이행지는 진행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인가요? 해서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뭔지 모르겠고요. 공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공법에서 이슈가 되는 거죠. 공개공지제도와 연계가 되어 있고 공법 공부하실 때 상준일주라고 해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이런 지역에다가 지금 이제 공개공지 설치를 하게 된다. 그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하가 될 테고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1.2배까지 완화 적용하는 것. 그래서 공지라고 하는 것은 건폐율 규제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가리켜서 공지라고 부르게 된다. 두 번째 맹지라고 하는 거. 자, 이 해설은 저거죠. 이제 부지에 관한 개념이 될 테고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 소지라는 개념이 될 테고 답은 4번이고 5번 법지라고 하는 거. 밑에 해설에 관련된 부분은 바로 포락지를 정의를 한다 해서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확하게 외우시는 게 포인트 해서 이 문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단독주택 매매 시장에 있어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 등 옳은 것에 대해서 다시 갑시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거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수요량의 변화, 하나의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게요. 자,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게 우하향하는 모습의 그 수요 곡선을 가지게 될 텐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밑으로 간다 해서 우하향한 모습의 수요 곡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자, 수요량이라는 것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개념을 수요량의 변화. 자, 이에 대해서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이 없고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가격 외에 다른 요인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면 수요 증가, 왼쪽으로 가면 수요 감소라고 하는 거 해서 1번 질문이요. 자, 단독주택이 지금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 등등에 따라서 자, 단독주택에 대한 어떤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뒤에 볼 것도 없어.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가격도 상승한다. 답은 아주 간단하게 구성을 했고요. 담보대출 금리 하락돼서 단독주택의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 보니까 수요의 자 금리가 하락하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은 어떻다? 우상향하는 모습에서 좌하향. 요걸 가지고 틀리게 뽑았었고요. 자, 단독주택의 보유세가 인상되게 되면은 수요 감소하겠죠? 수요 곡선은 좌하향 이렇게 가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단독주택의 단기 공급 곡선은 단기적으로 탄력적으로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서 단기적으로 비탄력적, 장기적으로 탄력적 해서 답은 쉽게 뽑았고 나머지를 좀 어렵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고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공급 곡선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공급 곡선은 가격이라고 하는 거, 공급량이라고 하는 거,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다시 이 공급량의 변화고요, 공급의 변화라고 하는 거, 그 재화의 가격 때문에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공급량의 변화라고 부르게 될 테고 가격 외 다른 요인에 따라서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변화하는 것을 공급의 변화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래서 1번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고 한다면 토지 물리적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해서 이걸 옳게 구성을 해서 답을 뽑아봤고요. 이걸 이제 문제 구성할 때 완전 비탄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0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 자,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공급량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이게 분자 값이 0이 되게 되면 완전 비탄력, 분자 값이 무한대 값을 갖게 되면 완전 탄력,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탄력적, 분모가 분자보다 크면 비탄력적, 똑같으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주택의 단기 공급 곡선은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비탄력적이 돼야 되는데 탄력적이다 해서 틀리게 뽑았고요. 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균형이 크게 가격이 더 하락한다 해서 맨날 그려봐야 돼. 자,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해서 두 개를 가격하고 거래량, 가격하고 거래량. 그래서 자, 요렇게 수요, 첫 번째 수요 곡선 요렇게 그려주고 요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요 곡선 요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바로 수요의 증가라는 표현을 쓰게 될 테고, 자, 그러면 이제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경우의 수를 따져 보게 되면은, 자, 완전 탄력적인 경우 있었고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가 존재한다 해서 첫 번째 균형점, 두 번째 균형점, 첫 번째 균형점, 두 번째 균형점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아야 돼. 그래서 보니까요, 비탄력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균형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한다 해서 이게 맞나요? 3번이 맞죠? 지금 편집하는 과정 제가 잘못했네요. 그래서 나중에 수정해 올릴 거예요. 그래서 자, 비탄력적이게 되면 어떻다?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한다. 맞나요? 그게 틀렸다고요? 상승한다고요? 이게 1번 수요 곡선, 이게 2번 수요 곡선, 가격은 어떻다? 상승하게 된다. 괜히 그렇게 이제 얘기하지 마요. 그래서 문제 만들 때 머리 깨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하다가 그래서 가격은 상승한다 해서 자, 1번, 3번 틀렸고요. 나 쫄았네. 자, 4번쯤은 터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좌하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진다 해서 앞에 다 필요 없는 소리고요. 자, 공급 곡선은 어떻다? 우상향한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다?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좌하향하는 건 뭐가 됩니까? 수요 곡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되죠. 다시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하향, 수요 곡선은 우하향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뭐가 된다? 우상향이라고 하는 거. 하루 종일 문제 만들어 가니까 머리가 터져버려. 다시 수요 곡선은 우하향,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요거 틀리게 좌하향은 있을 수가 없지. 하여튼 뭐 그러다 치고 5번. 자,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의 강화 같은 규제가 엄격해지면 더 비탄력적이 된다라고 할 것을 탄력적이 된다. 해서 뭐 이게 이런 문제들이에요. 제가 뭐 기가 막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질문들을 옳은 것, 틀리게, 틀린 것, 옳게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문제집, 문제 작업할 때 머리가 터져요. 획기적인 뭔가를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는 것들, 그리고 계속 어버치고 매치고 하는데 또 깜빡깜빡 합니다. 그래서 아직 다 제대로 암기 안 된 거예요.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수혜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 오늘 다 이거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수혜 가격 탄력성 에 관한 설명했을 때 기본 공식부터 가야 되죠. 자,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 분해,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 분해,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름하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게 용기되다라고 해서 용도가 다양할수록 대체제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기간이 장길수록 탄력적이다. 그럼 이제 호동선이라고 해서 호 모양일 때는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선문 형태일 때는 어떻다? 다르다라고 해서 측정 지점에 따라서 그런 얘기 나와 있고요. 자, 일단은 미세한 가격 변화, 분모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분자가 무한대로 변하는 것을 완전 탄력적이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2번 수의 가격 탄력성,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의 변화율을 비교했을 때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은 것을 가리켜서 비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27회 때, 30회 때 계속 나왔던 주제예요. 자, 3번 질문요. 일반적으로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탄력성은 커지게 된다. 용기되다, 기에 해당하는 개념. 자,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의 경우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곡선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자, 이 측정 지점과 무관하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같다라고 해서 호동선이 맞고요. 답 5번 되나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을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탄력적이다라는 의미가 되게 될 테고, 그러니까 세입자가 어디를 갈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런데 자, 바로 이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3년 사이에 요 얘기, 총수입 얘기가 2번 나왔거든요. 2번 다 쌓이던데 지금쯤 한 번쯤 답을 또 뽑아낼 수도 있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월세를 올리더라도 자, 이 세입자가 어디를 갈 수가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비탄력적이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가격을 올리는 것이 총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될 것이고, 만약에 탄력적이다 그러면 가격을 자, 올리면 절대 안 될 것이다. 총수입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해서 이 문제 답은 5번을 가지고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에서 답은 5번이고요.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오르는 것을 고르시오 해서, 하여튼 제가 오늘 문제 하면서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진짜 줄줄줄 외울 만큼 세팅이 되셔야 돼. 다시 기본 가겠습니다. 자,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 분해,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 분해, 이 가격 변화 때문에 발생한 바로 공급량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하여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1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했을 때 가격이 변화하는 상관없이 공급량은 무한대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에서 1번 틀렸고요. 2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그러면 분자가 제로란 얘기야.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자, 3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작은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비탄력적이다.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 되게 되면, 자,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 되게 되면,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요걸 이제 맞나요? 해서 자,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수직선이다. 그러면 가격이 아무리 변화가 하더라도 어떻다? 가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공급량은 변화가 없다 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요걸 옳게 구성했나요? 해서 요걸 답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주어진 공급 곡선에 있어서 측정 지점에 따라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다르다라고 해서 호, 동 들어가야 되죠. 지금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곡선 선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비교하려고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호동선이 똑같은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호 모양일 때는 곡선 모양일 때는 자, 측정 지점과 무관하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같고, 자, 선분 형태가 되게 되면 측정 지점에 따라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지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답은요 4번을 가지고 구성을 해봤고요. 자, 그 정도. 그리고 계산 문제 간단한 거 하나 넣어놨죠. 그래서 자, 지금 작년 문제에서 자, 수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세 개를 가지고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게 24회 때 나왔던 문제 숫자만 좀 바꿔치기 해놓은 건데요. 수요 가격 탄력성 0.8이라고 주어져 있고 가격이 2%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일단 수요량은 감소해야 될 것이고요. 이 0.8이 나려면 2, 8에 16에서 1.6% 감소. 소득 탄력성 0.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소득 변화율이 지금 얼마가 되냐면 5% 증가. 0.5가 되려면 이게 얼마? 2.5% 증가. 해서 한쪽은 2.5% 증가, 한쪽은 1.6% 감소했을 때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 자,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보자. 마이너스 1.6 플러스 2.5가 되니까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 0.9 요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거꾸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갈까요?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에 그 나와 있냐면은 자, 8페이지부터 9페이지 걸쳐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자, 거기 기본 공식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라고 하는 거,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그래서 개념상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어떻다? 감소하게 된다.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소득 변화율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를 항상 정상제를 가지고 출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량은 어떻다? 증가하게 된다. 자, 대체재 가격 상승하게 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이라는 것도 어떻다?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자, 요렇게 수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대체재 가격 변화율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그래서 이런 식이지 뭐 단독주택에 있어서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 이제 분자값에 뭐가 된다? 단독주택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될 테고, 아마도 단독의 예제로서 대체적 뭐 아파트라고 한다면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분자값이 되게 된다. 기본 공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독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그럼 분자 자값은 단독 주택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들어갈 테고, 분모값에는 문제에 따라서 대체제인, 예를 들어 아파트라는 게 있으면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세 개를 다 묶어서 30회 때 구성이 됐었고요. 처음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도 계산 문제, 경제론 파트에서는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미리 수요량의 변화를 주면서 소득 변화율이나 뭐 대체대 가격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도 구성이 될 수도 있다 해서, 하여튼 설명보다는 일단 세 개 다 써놓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주제에서 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지금 이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한다 가볼까요? 해서 가격이 있고 거래량이 있다. 첫 번째 균형점이라고 하는 거 수요, 그 다음에 공급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D0, S0.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갈 테고요. 공급이 증가한다 라고 하면 아마도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격은 사실 알 수가 없죠. 자, 거래량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틀리게 구성됐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그럼 이거 그려봐야 돼 해서 가격, 그 다음에 거래량, 그리고 수요라고 하는 것을 완전 탄력적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공급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공급이 증가한다니까, 자, 첫 번째 공급 함수에서 두 번째 공급 곡선, 이렇게 가는 것을 공급의 증가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균형 가격은 변화가 없고 거래량만 증가하게 된다.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라고 되어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뜬금없이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다? 가격은 자 하락하게 된다. 이게 이제 30회 때 나왔던 거. 그래서 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감소한다. 그럼 얼마나 좋아? 미친놈들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데 갑자기 지난번 문제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벙 쪄버리는 거예요. 아니,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데 왜 수요가 또 감소하고 지랄이야?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 얘기의 취지는 뭐냐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의미. 가볼까요? 이 수요 곡선에서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약간 이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게 된다. 그에 대해서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좌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이 그림 볼까요? 자, 우리가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거 하나 있고요. 수요의 증가는 어떻게 한다? 우상향. 수요의 감소는 어떻다? 좌하향.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얘기를 가지고 자, 30회 때 나왔던 주제를 거꾸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4번 틀리게 4번 틀렸구나. 그죠? 비탄력적일수록 자, 다시 이거 지금 3번 봤었나요? 완전 탄력적인 경우 요거 설명드렸었고,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답을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4번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아이고 수록 하면 다시 기본 또 그림을 그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계속 훈련하셔야 돼. 수록 하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봐야 돼. 해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있고요, 거래량 있습니다. 수요가 있고, 자, 공급이 자, 어떻다? 완전 탄력, 비탄력적, 완전 탄력 두 개를 다 그려놔야겠네. 그래서 자, 공급 곡선을 요따우, 자, 요렇게 하나 다시, 자, 완전 탄력적 왜 안 되죠? 그래서 자, 완전 탄력적이 하나가 있게 될 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제 요렇게 돼 있을 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요렇게 두 개로 그려놓고 봅니다. 근데 자, 수요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요 곡선 요렇게 그려볼까요? 첫 번째 수요 곡선에서 첫 번째 수요 곡선, 그리고 두 번째 수요 곡선으로 가게 된다. 두 번째 수요 곡선 간동을 칼라가 화려한해서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완전 탄력적이다. 이게 이제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한다 한들 거래량만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가격은 변화가 없다. 한편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했을 때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 이거 맞는 것 같은데? 4번 맞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올릴 때는 바꿔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있든 지금 여기는 오른편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가격 탄력,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 단계 더 크게 나타난다 해서 요거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3번을 갖고 요 새로 바뀐 주제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4번도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인터넷 올릴 때는 편집을 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두 가지 주제 요렇게 해서 오늘 아예 그냥 계속 탄력성 얘기는 완벽하게 소화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구조는 무조건 그려봐야 된다는 게 모든 얘기의 시작이자 끝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지금 이제 거미집 이론이라고 하는 거 해서 뭐 간단한 주제죠. 3, 4번 보기 그렇게 같이 넣을 수는 없죠. 예, 그렇게 되면은 욕 뒤지게 먹고 수험생들은 겁나 환호를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아까 그런 문제에서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으면 1번이나 2번 찍은 인간들도 막 피를 토하면서 그리고 제일 학원 강사가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답이 3번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4번이 아까처럼 명백한 게 아니라 애매하게 처리가 됐다. 그때 이제 학원 강사가 강의 평가하면서 그 시험 평가하면서 이거 답을 4번으로 해야 된다. 이따구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새끼는 매장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원 강사들은 무조건 전체 정답을 주장을 하고 또 학생들이 모질이들이 많아요. 또 그 멋있다고 쟤는 우리 편이라고 해서 그런 거 없어요. 평상시 잘해요. 평상시. 하여튼 시험만 끝나면 복수정답 없냐고 기웃기웃만 다 없어 보이게 그러지 마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안 해도 어차피 다른 모듈들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냥 한 문제 걸려있다 그러면 인터넷 보지마, 속만 쓰려 해서 그냥 막연하게 또 잘못 막히는 게 있을 수 있죠. 잘못 막히면서 합격 한번 봤어요. 내가 밀렸어가지고 합격했던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분 진짜로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 그런 거 있어요. 뭐죠, 답안지에 옮겨 적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옮겨 적지 마요. 문제 볼 때마다 그냥 바로바로 찍어요. 나중에 뭐 옮겨 적겠다. 뭐 특히 이제 물음표 이렇게 딱 찍어 놓고 이 문제는 좀 이따 검토하겠다. 좀 이따는 우리 생에 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간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1차 가면 무조건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 보고 마킹, 문제 보고 마킹. 그리고 꼭 하나를 바꾸고 싶다. 보라마나 그럼 또 더 틀릴 텐데 그럼 이제 그 화이트 가져가시면 됩니다. 화이트 가지고 가시면 된다고. 그래서 거기 보면 또 화이트 이런 거 써가지고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시험 본부에서는 지지 않을 것이며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 그냥 그렇다는 거야. 그냥 그렇다는 거지. 또 쫄아가지고 안 써. 하여튼 요는 바꿀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문제 보시고 다 바로 가셔야 됩니다. 진짜 1년에 한 학원에 있으면 몇 분씩 그래요. 답안지 못 내는 분이 있고 또 하여튼 모질이도 그런 모질이가 없지.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점수 실력 있으면 뭐해? 점수가 안 나오는데 자격증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하여튼 바로 찍고 넘어가실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도 항상 똑같죠. 무조건 이 문제는 P로 정리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먼저 QD 관련해서 이걸 P로 정리하면 자, P는 마이너스 QD 플러스 100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3QS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P라고 되어 있죠. 이걸 정리하면 P는 뭐가 돼? 3QS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된다. 뒤에는 필요 없으니까 얘는 2라고요. 3이 되니까 공급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될 테고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1. 해서 외웠던 거 공기가 수기보다 크게 되면 어떻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전제를 삼아야겠고, 두 번째, 자 지금 비부동산 상품 시장에서 다시 P로 정리해야 돼. 그럼 PP 넘겨주면 마이너스 QD 플러스 5배. 요거 P로 2로 나눠주게 되면 P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QD 이런 식으로 가져해서 그 수용성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 2분의 1 해서 나중에는 뭐 나누고 말고 상수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가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빤한 거지. 자 4P는 마이너스 EQS 플러스 20 이런 식이 되니까 P 하면 역시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건 뭐가 된다? 순환형이 된다. 그래서 답 몇 번? 1번. 이렇게 그냥 바로 가게 됩니다. 원래 30했던 여기다 살 좀 붙여가지고 보완제, 대체제 이런 문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당시도 그래요. 이제 앞에 두 개만 맞추게 되면은 뒤에 몰라도 맞출 수 있게 해서 특히 학계론에서는 세 개 물어볼 때 있는데 거의 100% 사실 다른 과목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만 정확히 알게 되면 다 답을 맞출 수 있게 거의 대부분 세팅을 해줍니다. 해서 답은 1번에서 거미집 이론이라는 주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등 틀린 것은 해서 여기서 키워드가 세 개가 나오죠. 주거분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여과 과정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테고,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이론, 요게 거의 전부죠. 이때 살 붙이면은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것까지 이게 시장론, 총론 파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한 거 상향 여과, 상위 계층이 이사 가는 모습을 가리켜서 물어본다. 상향 여과라고 해서 답 2번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번 뭐 큰다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 가격의 왜곡 현상. 그래서 정책론 파트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자, 바로 실거래가, 신고제라든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 바로 정책론에서 논의할 쟁점.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자,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을 할 수 없다. 바로 이게 아까 개별성 얘기할 때 제품의 동질성 얘기하고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이 되게 된다. 근데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5번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 자, 똑같은 물건이 없다는 점에서 표준화를 어렵게 한 데서 오른편. 그래서 자, 요것도 있구나. 주거분리에서 고소득층하고요, 저소득층이 바로 분리되어 있는 모습에서 자,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주거 형태가 거주가 정리될 테니까 자, 이 맞닿아 있는 부분 고소득층 주택은 부의 외부 효과 때문에 할인되어서 거래될 테고, 자,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할증되어서 거래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봤어요. 그래서 2번 해서 자, 상위 계층이 이사 가면 상향 여과, 하위 계층이 이사 가면 다 하향 여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지대론에 관한 설명 틀린 거에서 하고 뭐 징글징글하게 많이 다뤄진 주제에서 이 문제의 경우는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다시 이제 위카도의 차익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비옥한 토지 희소성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비옥도 높은 토지에 대해서 돈을 쳐 발라서라도 다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는 지대라고 하는 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게 뭐가 되죠? 비옥한 토지를 활용함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차액이 되게 된다라고 할 거. 자, 이에 대응해서 지주에게 있어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잉여. 24회 때는 이걸 경제적 잉여가 아니라 생산비다라는 표현을 써서 틀리게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튀는의 위치 지대설. 비옥도 분명히 지대의 결정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도심지에 가까울수록 지대가 높게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해석을 하기를 도심지 외곽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시장까지 운송하는 비용이 들어간다. 수송비가 들어간다. 그래서 자, 뒤로 갈수록 어떻다? 지대가 낮아지게 되더라. 그럼 결과적으로 도심지에 가까운 토지에 있어서 지대가 높은 이유는 비옥도 외에도 바로 중심지, 시장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거, 수송비의 절약권이 지대의 한 구성 요소가 된다. 막스라고 하는 사람의 절대 지대설, 막절 이렇게 갔습니다. 소유 그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지? 마준일이라고 해서 마셜 준지대 일시적 소득이라고 하는 거, 마셜 준지대 일시적 소득이라고 하는 거 해서 영구적 해서 요거 틀리게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알론소 입찰지대 이론 최대 지불 용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심지의 어떤 토지를 이용 유형을 누가 결정, 어떤 요인에 따라 결정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높은 비용,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사람에게 토지의 이용권이 부여가 되게 된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고요. 간단한 문제. 그 다음 이슈. 자, 지금 다음의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 이건 뭐 볼 것도 없지. 다 핵심 이론이라고 하는 거. 뭐 이건 따로 설명드릴 가치도 거의 없어 보이고요. 자, 여러분 이제 교재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하고 가볼까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도시 공간 구조론 파트 15페이지 가게 되면 동심원 이론이라고 해서 버제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버제스라는 학자가 나오게 될 테고요. 시카고 대학의 교수였고요. 그래서 도시의 공간 구조, 침입, 천이, 경쟁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시의 공간 구조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이 버젯의 동심원 이론 관련해서는 앞에서 고립국 연구라는 위치 지대설을 주장했던 튀넨 이런 학자의 고립국 연구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소위 시카고의 그 지역 1920년대 그 모습이 마치 동심원 형태로 이루어져 있더라. 자, 논의의 핵심 키워드는 점이지대, 천이지대라고 해서 중심 업무지구 가장 옆에 빈민층이 거주하는 지역 이런 것이 있겠고,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하는 거, 선모형, 교통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해리스 울만의 다 핵심 이론. 그래서 일단은 이 세 가지의 도시공간 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요소가 소득이라든가 교통망 이런 것에 따라서 도시의 공간 구조는 형성이 되게 된다. 이게 이제 공통적인 요소인데,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라든가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도시는 하나의 핵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전제에서 출발한 거고, 해리스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핵심, 여러 개 핵심으로 구성이 된다 해서 그 예시가 주상공에서 고급 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또는 공장 부지 이런 것들이 핵심의 한 요소가 된다. 도시가 발달됨에 따라서 그 핵심 수는 점차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묶어서 살펴보셨고요. 그래서 답은 3번 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자, 화폐 상권 분석 모형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서, 자, 우리가 이제 웨일리의 소멸력 법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요약집 가지고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자, 16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웨일리의 소멸력 법칙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A라는 도시, B라는 도시, C라는 도시를 방문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식의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될 텐데, 일단은 기초부터 탄탄해야 돼. 자,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는 거, 각 중심지의 고객 유인력,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구수가 많을수록 고객 유인력이 크다.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다? 고객 유인력이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29회 때인가요? 이렇게 나왔었죠. 자, 이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고 인구수에 반비례한다라고 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답을 구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축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웨일리의 소멸력 법칙, 뭐 공식 자료에 써놨지만은 일단은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닥치고 뭘 해야 된다? 먼저 고객 유인력을 각각 구해서 그걸 다 더해서 분모 삼고 하나하나가 분자값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이게 웨일리의 소멸력 법칙. 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도시에서 A라는 상점과 B라는 상점과 C라는 상점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상점으로 가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일단 실질적으로 계산 문제를 보게 되면 공식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 제곱분의 거기서는 상점 규모라고 하는 거, 요걸 갖고 이슈로 삼을 테고, 이때 거리 같은 게 과거 문제 보게 되면 시간거리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상관없어요. 그냥 거리나 시간거리나 같은 개념으로 간다. 그런데 이게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서는 항상 공간 마찰 계수 2를 줍니다. 그럼 이제 다른 거 따져 물을 것도 없이 그냥 거리의 제곱분의 상점 규모, 이걸로 고객 유인력을 구해내는 방식이 있다. 그런데 거기 자료 나와 있다시피 작년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공간 마찰 계수라고 하는 거. 자, 공간 마찰 계수, 공간까지 저 옆에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갈 때 마찰이 작을수록 더 쉽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마찰의 계수가 작은 점포를 방문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거리는 가까울수록 마찰 계수가 작아지게 될 테고 또 상점의 규모는 크면 클수록 어떻다 마찰 계수가 작아지게 될 것이. 다시요. 거리는 가까울수록 어떻다 마찰 계수가 작다라고 하는 거. 자, 하여튼 자 사람을 끌어모을 때는 거기에 이제 마찰 계수가 크면 어떻다 이게 좋지가 않다.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을 테고 저는 집이 코스트코 옆입니다. 와, 주말 보니까 사람들이 뭐 안양 시민들 뭐 심지어 뭐 이상한 동네까지 다 이게 코스트코더만. 한 번도 코스트코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옆에는 노브랜드라는 데를 갑니다. 물건 조금 뭐 살 일이 없으니까. 하여튼 뭐 그다 치고 뭔 얘기에다가 마찰 계수에다가 거리가 그러니까 남들 편의점 가는 것처럼 저는 코스트코를 갈 수가 있다고. 근데 갈 일이 없고 하여튼 그다 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교통조건이 양호할수록 마찰 계수가 작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물품의 특성, 전문품은 좀 거리가 멀더라도 다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전문품점이 마찰 계수가 상대적으로 편의품점보다 더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자, 4번을 갖고 제가 뽑아냈나 해서 작년 문제들은 전문품점, 일상용품점 요 얘기를 했었고요. 뭐 낼 게 없어요. 그래서 교통조건이 나쁘면 그만큼 마찰 계수가 커지게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하나 더 가볼까요? 자, 15번 문제. 작년 30회 때 나왔던 문제 약간 변형을 해봤고요.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면서 튀넨이라고 하는 사람. 자, 지금 앞에서 나왔던 게 위치 지대로. 그리고 이 사람은 고립국이라고 연구라는 것을 통해서 자,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도시는 하나의 핵심이 되게 될 테고 경작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비옥도가 비슷한 토지가 A가 있고 B가 있고 B는 이쪽에 있어 C가 저 정도 있고 자 D가 이 정도에 있더라. 이렇게 전제를 깔면서 제일 가까운 A의 임대료가 더 비싸더라 라고 해서 수송비의 절약분이 어떻다 지대에 반영이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고 그래서 아까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라는 개념도 뭐라고요? 하나의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된다라고 해서 이 튀넨의 고립국 연구라는 이 논문을 차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작물의 재배 활동은 생산비 그리고 수송비를 반영해서 공간적으로 분화된다고 보았다 해서 튀넨의 위치 지대설에 관한 개념이고요. 두 번째 호이트라고 하는 거 도시는 뒤에 교통이라고 하는 거, 교통망을 따라서 도시가 발달하게 된다. 해서 표현 더럽게 어렵습니다. 이걸 백날 봐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쪽발이 후회가 아닌 바에야 이 말에 계속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 특히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 얘기할 때 부동성, 영속성 이런 얘기할 때 솔직히 그냥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건 별개의 문제로 그게 무슨 말인지 언어 자체가 안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구조에서 그 정도 하여튼 옳은 표현 구성하고요. 자, 베버라고 하는 사람은 수요 측면에서 자 기업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 이게 이제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하는 거.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 자료 공업재 입지 관련해서 15페이지 가서 자, 레쉬라는 합자에 따르게 되면 최적의 공업 입지는 수요, 시장이 가까운 것이 가장 최적의 공업 입지다라는 개념이었었고 이게 30페이지 구성이 됐어요. 레쉬, 수요, 레쉬, 셔서 레쉬 들어가면 어떻다? 수요라고 하는 거. 레쉬는 어떻다? 수요. 그다음 이에 비해서 베버, 비읍 들어가잖아. 자, 비읍, 베버 뭐가 된다?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 비용이 작은 거,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최적의 공업 입지로 보게 된다. 해서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 이에 비해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그래서 이제 이 파트가 시장론 파트가 짜증이나 지대론까지 해보고 나서 어찌어찌해서 도시 공간 구조론까지 해결됐는데 갑자기 공업 입지론에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그 다음에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개념이 튀어나오게 되더라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 그 외에 거기 이제 상업 입지론까지 미리 볼까요?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명제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중심지가 성립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그 중심지에서 생산되는 서비스나 재화를 배달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넬슨의 자, 소매 입지 이론. 그래서 자, 이 뭐죠? 이 사람 자, 지금 이제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에 따르게 되면 이 사람 중심지의 성립과 유지 등에 대해서 이빨을 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넬슨이라는 사람은 뭐 그냥 중심지를 갖다 치고 각각의 가게가 최적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요소가 필요하다 해서 넬슨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자. 최적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그래서 용어들이 지랄 같습니다.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하는 거.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해서 하여튼 뭐 이제 학자 이름, 학설 이름 정도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게 구성을 해주죠. 그래서 기억님 맞고요. D가 틀려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 정도 보셨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개발론 관련한 문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